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인 미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전에는 미술 이야기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보통 미술하면 뭐 비잔틴 미술이다, 로마네스크, 바로크, 고딕, 르네상스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오늘부터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틱 양식에 대한 미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시대 미술이 어떻게 변천해 왔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 비잔틴이 뭐고 로마네스크가 뭐고 고틱이 뭔가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부터 정의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요. 그 장소를 부르던 옛 이름이 비잔틴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다가 뭐 동로마 제국, 뭐 동로마 뭐 미술 이렇게 부르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나중에는 비잔틴 미술, 또 비잔틴 뭐 제국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게 되죠. 모자이크가 특징입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로마네스크는 뭐냐? 비잔틴 시대하고 로마네스크 시대하고 이렇게 막 뭐 섞이죠. 모든 이제 미술 그 사조들은 막 섞입니다. 예. 먼저 나왔던 거하고 뒤에 나왔던 거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이 있는데, 자, 어쨌든 로마네스크는 뭐냐면요, 그 위대했던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그 아치를 이용해서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용어가 로마네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치가 이제 둥그렇잖아요.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높이 짓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넓게 짓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올려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벽도 두껍고, 예, 천정도 낮고 유리창도 거의 없는 이런 스타일이 일단은 주를 이루는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이고요. 그리고 로마네스크 다음에 이제 고틱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딕이라는 양식이 나오기 전까지 구분을 하려고 썼던 것이 로마네스크입니다. 그럼 고딕은 뭐냐? 뭐 로마네스크는 뭐 10세기, 11, 12세기 이때 많이 사용됐고, 고딕은 뭐 11, 12, 13 뭐 이런 시대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양식인데요. 고딕은 게르만을 비아냥거리면서 나왔던 이름입니다. 그래가 게르만 하면은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게르만을 부르는 오리지널 이름은 고트족입니다.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하면서 옛날 훈족하고 같이 유럽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를 이제 멸망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로마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바자리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미술사를 정리를 하면서 책을 하나 썼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고딕 양식의 어떤 건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걸 보고 저것은 로마를 함락시킨 고트족이 만든 형편없는 건물이다라고 이 비아냥거리면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용어죠. 그렇지만 그 용어가 지금까지 살아서 쭉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 뾰족뾰족하게 첨탑이 이제 높게 올라간 뭐 100m가 훨씬 넘죠. 첨탑들이 웬만한 것들은. 네, 그런 건물들을 보실 텐데, 네, 웬만하면 다 고딕 양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밖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고딕 양식의 특징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뒤로 가면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미술사 또는 역사 문화는 이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냐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예, 건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역사 문화 또는 미술은 고대 제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제례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단과 신전은요, 지금에 와서 건축 문화가 됐고요. 그게 시대를 따라 쭉 와서 뭐 기독교 건축이 됐든, 뭐 그리스 시대의 건축이 됐든, 지금의 어떤 뭐 종교적인 건축이 됐든, 아니면 사람이 사는 건축이 됐든, 이 제단과 신전 문화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신상,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기 위한 신상은 뭐 조각과 입체 미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전 안에 어떤 그림들, 회화들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뭐 기독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죠. 뭐 기독교 시대에는 이제 성경 속의 내용을 쭉 담은 겁니다. 왜냐하면 글을 못 읽고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제 설교를 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회화가 됐고요. 장신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죠. 장신구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원래. 뭐 어떤 데서는 이제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장신구 수집을 하는 게 더 비싸다. 그러니까 박물관 만들어서 어떤 귀중품들을 갖다 넣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신구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고 하는데 어떤 상징성이 되게 많죠. 그게 이제 공예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무. 제사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가무입니다. 춤과 음악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죠. 그게 음악과 무용이 됐고요. 어떤 시라든가 문구라든가 써서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문학과 시로 이어져 왔다라는 게 전통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은, 그다음에 지금의 문화는, 회화는 다 정신문화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게 철학과 종교 이걸 빼면은 뭐 바퀴 없는 자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퀴가 없는데 자전거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술사 이야기를 쭉 해 내려오고 있지만 철학 다음에 나온 게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 철학에 따라서 미술 작품이라든가 뭐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 이렇게 그 미술이 이렇게 쭉 변천해 왔는데 뭐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쪽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얘기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 문화 말고 지금 유럽의 미술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맨 처음을 본다면 그 메소포타미아, 예, 그러니까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죠. 지금 이 이라크 지역, 그쪽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만신의 시대였죠. 인간의 모습을 한 만신의 시대였고요. 뭐 신전이 많고 조각, 뭐 벽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전이 일단 발달했고요. 조각이 엄청나게 이 극도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자, 그리스 로마 이후에는 이제 미술이 이제 퇴보를 하게 됩니다.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로마가 정복했지만 결국은 그리스 미술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이제 로마는 이제 기독교가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성상 파괴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죠. 그러니까 뭐 그림이나 뭐 조각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되는 그걸 죄악시하는 그런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그 유능한 조각가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시대의 미술은 퇴보를 한 거예요. 단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잔틴, 로마네스크, 뭐 고틱, 뭐 이런 미술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미술이 부활을 하는데 언제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부활을 합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등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야기만 하는데 원래 르네상스는 기독교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 철학을 부활시킨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나온 다음에 뭐 미술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철학이 부활됐냐? 그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그 전에
하기도 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가서 한번 파고 들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그 바톤을 받아서 뭐 바로크, 로코크, 그다음에 다시 또 신고전주의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요. 그다음 예술가들이 묶여 있다가 해방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독교 미술 시대라든가 그 이전의 미술은 주문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뭐 그림으로 갖다 두면 만들어진 그림을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조각을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예술가들이 주문량이 없어지니까 만들어서 밖에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예, 무슨 양식, 무슨 스타일에서 무슨 주의 이렇게 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인상주의 혁명 뭐 이런 게 오죠. 맨 첫 시간에 했던 초현실주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미술이 이어져 온 겁니다. 미술사를 한 방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다음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역사만 짚고 넘어가도 좋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만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달했던 피라미드부터 해서 엄청난 도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초기 문명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메르, 아카드, 아스리아, 뭐 히타이트로 해서 북쪽으로 쭉 터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이란, 이라크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문명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게 이제 수메르, 뭐 아카드, 뭐 아시리아, 히타이트 뭐 이런 문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따로 이렇게 수메르의 어떤 영향을 받은 문명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문명들이 어디로 전부 향하느냐? 네, 어디로 모아져서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되느냐? 그리스입니다. 네. 그런 많은 뭐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뭐 신들의 이야기라든가 어떤 미술사적인 것들이 이제 그리스에 모여지게 되고 그리스의 바톤을 받은 것이 이제 로마이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메르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 문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 특히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이 그 수메르 문명권에서부터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 신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생소하죠, 사람들한테. 뭐 수메르가 뭐고 도대체 아시리아, 뭐 아카드, 바빌로니아, 뭐 길가메시. 뭐 기독교인들은 알겠죠. 기독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길가메시가 누군지 알겠고 바빌로니아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바빌로니아. 또 신바빌로니아는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네부갓네자르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유대인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나온 게 이제 공중정원, 뭐 바벨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신바빌로니아고요. 그런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인들입니다. 위대한 페르시아 이야기도 뒤에서 잠시 펼쳐지겠습니다. 자, 수메르 잠시 보겠습니다. 수메르 초기에 길가메시라는 거의 뭐 신적인 인물이 나오죠. 3분의 2는 신이고요. 3분의 1은 인간이었던 이 길가메시. 수메르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우르크에 있었던 제1왕조 5대 왕입니다. 뭐 수메르 하면은 길가메시가 딱 떠오를 정도로 이제 워낙 각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길가메시가 서사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거기에는 성경 속의 대홍수 이야기가 그냥 나와요. 고스란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메르 이야기 중요하고요.
자, 수메르 시대, 뭐 초기 왕조 아카드 제국, 우루 삼왕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아시리아가 등장합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예, 그 다음에 시나시리아, 뭐 히타이트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아주 막강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북쪽으로 쭉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터키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 두 강이 발원지 넘어서까지 어떤 제국들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점토판을 만들어서 그 거대한 도서관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에 와서 발견이 되고요. 그거를 해석해서 지금의 길가메시 서사시 표준판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신바빌로니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자르 2세 왕이 뭐 공중정원, 바벨탑 이런 걸 만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딱 정리한 사람이 있죠. 바로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입니다. 이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이야기죠. 성경에도 잘 나와요. 고레스라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스메르 시대 하면은요. 그쪽 사람들은 머리가 검을 것 같지 않은데 일단 검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60진법을 사용했고요. 교차거. 이 교차거라는 말이 이 체언, 그러니까 주어와 명사 뒤에 목적어 뒤에 조사가 붙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할 때, 는, 가, 고, 이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체언인데 이게 조사가 붙는 겁니다. 는, 가, 고, 이라고 하는 조사가 뒤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교차거인데 이 교차거를 쓰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 일본이나 뭐 좀 몽골어 같은 언어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수메르어. 자,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는 아즈텍 제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아스탄,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음차가 돼서 이제 변형이 된 게 이제 아스텍인데요. 그 아즈텍인들의 언어가 우리말하고 똑같고 완벽한 그 교차거죠. 하여튼 이런 언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좀 퍼져 있는데 이 수메르 언어도 교차거였습니다. 하늘신을 안이라고 하면서 탱글이라 읽습니다. 안, 인, 뭐 그 외에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대지의 여신, 뭐 바람의 신, 엘릴, 지혜의 신, 엔키, 다리의 신, 뭐 인난나, 뭐 이슈타르, 뭐 태양신 우타면서 되게 많은 이런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만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 최고 신이 안이라는 거 또는 아누라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이 문화를 아니면 이제 미술을 보려면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잘 볼 수 있는 샘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영 제국이 세웠던 그 브리티시 뮤지엄 런던에 거기 가셔도 잘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 뒤에 라마수라 그래서 어떤 궁전을 지키는 인물이에요. 날개가 달려 있고 몸은 황소인데 머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라마수, 굉장히 유명하죠. 뭐 가는 데마다 저 라마수가 찍혔으니까요. 그런데 이 길가메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왼쪽에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가 무슨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 그거거든요. 옛날에 위대한 왕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자라든가 뭐 기린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동물들을 작게 표현한 것인지, 왜냐 왕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 왕이 저렇게 컸던 것인지. 옛날에 왕이라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수메르는 도시국가 간의 물 때문에 싸움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지 않았을까.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가보면 2m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황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추측이고요.
자, 길가메시는 뭐냐? 길가가 늙은이고 메시는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청년이 되었다는 뜻이 길가메시인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의 내용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여행을 떠나서 그 영생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인간의 꿈이 무병장수에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인데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와 있고 왜 길가메시가 무병장수를 못하느냐? 무병장수하는 약초가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죠. 바닷속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심연, 우리 마음속 어떤 깊은 곳에 그게 있는데 그거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다라는 거죠. 예.